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본 식품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목차는 식품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 사회, 경제, 여건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식품산업, 여기서 말씀드리는 식품산업은 식품제조업을 의미하고요. 이 식품제조업의 비용, 그리고 경영 이슈와 매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식품산업의 업종별 현황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식품제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떤 비중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식품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해외 시장으로는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수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식품업계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2025년 식품산업 전망과 이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은 식품산업을 둘러싼 인구, 사회 및 경제 여건 변화와 전망입니다. 식품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적하고 관찰하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인구, 사회 변화 전망,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특히 식품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인구 사회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이 문제, 즉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상반기를 보시면 이 테이블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0.68이라고 되어 있어서 합계 출산율이 0.68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가 0.68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에 있다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OECD 평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나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는 OECD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급격하게 떨어지고, 최근 들어서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속도가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00년대부터 2016년까지는 거의 일자 수평적인 어떤 변화만 있다가 2015년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겪고 있는 거의 약 10여 년 동안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0.68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수치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0.6, 지금 0.6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0.6이라는 수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이 요즘 시대에는 다 결혼을 하지도 않습니다.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비혼주의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만나서 100커플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봐서 다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100명이 결혼을 해서 100가정이 생기게 되면 그 중에서 아이가 60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0명 중에서 남녀 비율이 똑같아서 남자 30명, 여자 30명이 태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30명이
또 그대로 다 결혼을 해서 한다고 가정을 해서 30쌍의 커플이 탄생을 하면 그 중에서 아이가 0.6명, 그러니까 18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명은 남자 9명, 여자 9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 두 세대 만에 남자 9명, 여자 9명으로 변동하는 급격한 변화. 남자 100명이 남자 9명, 여자 100명이 여자 9명으로 두 세대 만에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30년이라고 보았을 때 60년 안에 100명이 9명, 100명이 9명으로 바뀌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0.6이라는 수치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이 테슬라의 CEO는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특별히 콕 집어서 한국의 인구는 여기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일론 머스크는 인구 절벽을 넘어서서 인구 붕괴 상태다. 네, population collapse 상태다. 라고 한국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일론 머스크도 단순한 어떤 인구의 전망을 가지고 2100년도, 지금으로부터 75년 후죠. 2100년도에 한국의 인구는 300만 명 정도 남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구적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식품 제조업과 농업 부문에 있어서 이 먹거리 산업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이 있는 지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 있는데 하나의 측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노동시장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먹거리를 생산해도 소비할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대부분 다 고령자들로 구성되는 시장이 될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어서 이 수요의 쇼크 그리고 레이버 서플라이, 즉 노동 공급의 쇼크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품 제조업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어떤 인구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인구에 대한 전망도 밝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2024년도 5,200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 수입니다. 그런데 2072년 0.36,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작년 전망에서 3,800만 명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2년 뒤로 늦춰졌는데 이것이 200만 명, 1년에 100만 명씩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2024년에 전 세계 인구가 81.6억 명에서 2072년이 되면 102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의 30%가 늘어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40%가 감소하는 정반대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구적인 변화, 식품산업과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인구적인 변화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속도를 OECD와 우리나라로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 약 2%에서 2.5% 사이 수준이었는데 OECD 평균은 10% 가까이 됐었습니다. 거의 4배 차이로 우리나라가 낮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같아진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고령화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졌고요. 이 속도, 고령화의 속도를 보시면 점점 격차가 좁혀져서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OECD 평균을 금방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OECD와 한국의 비교를 위해서 2021년까지 보았지만 실제 우리나라 2024년에 19.2% 이미 OECD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의 20%에 도달한 상황이 되었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설 때 고령 사회라고 하고 초고령 사회는 20%를 넘어설 때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는 14에서 20, 6% 정도가 6%포인트가 올라가면
고령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가 그렇게 큰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인데도 2072년에는 48%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48%까지 올라가는 부분 또한 OECD의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 양상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OECD 주요국들의 고령화의 양상은 맥시멈 비율을 찍었을 때도 30% 후반대에서 멈추게 됩니다. 30% 후반을 찍고 다시 고령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성들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맥시멈을 찍었을 때 거의 50%에 육박하는 고령화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에 따라서 또한 식품산업과 농업에 있어서도 분명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들은 기본적으로 식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기본적으로는 식욕이 감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먹기 싫은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식욕이 감퇴하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빨이 씹는 것이 불편해지는 저작 불편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식욕은 괜찮은데 씹지 못해서 섭취를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욕도 괜찮고 이빨도 괜찮아서 저작 문제도 별로 없지만 실제 목 넘김이라고 하는 연하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하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어떤 이 섭취 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드시지 못하게 되고요. 설사 식욕도 괜찮고 저장 능력도 괜찮고 연하 능력도 괜찮다 할지라도 먹고 섭취가 되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먹게 되는 경향성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에 비해서 전체적인 섭취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구 절벽, 인구 어떤 붕괴에 대응시켜서 식품 절벽 또는 식품 붕괴 현상이 올 것이다 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식품 붕괴와 식품 절벽은 이 농업과 식품 제조업 생산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큰데, 고령자들이 섭취하기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고기라든지 과일같이 딱딱한 것들을 고령자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가공식품 시장, 예를 들면 고령친화식품이라든지 메리푸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는 증가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먹거리의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라는 시사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세계 전체의 인구 구조의 변화이고 오른쪽이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64세, 우리가 여기를 노동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보통 보기도 하는데, 1970년대 54.4%, 세계 평균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57%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했는데 2024년도에 우리나라는 70.2%로 상당히 아직까지는 많은 편이고, 이것은 세계 평균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72년이 됐을 때 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은 45.8%로 급격하게 떨어져서 세계 평균이 61.5%에 비해서 무려 16%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올 것이다라고 인구 구조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전체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수요의 어떤 충격, 그리고 노동 공급, 노동 시장에서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구적인 변화는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떠한 정책이나 대응 과제 같은 것들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응을 잘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 절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체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대 때 가장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왼쪽 그림입니다. 그리고
원재료성 식품, 우리가 신선이라고 하는 식품은 60세 때까지 거의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60세 때까지는 신선을 먹다가 드시다가 고령자분들께서 급격하게 안 드시는 양상. 그런데 요 연령대 그룹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드시게 되는 경향성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전국민 1일 섭취량 전망입니다. 우리가 한세 1세 단위로 원재료성 식품과 가공식품 섭취량을 얼마나 섭취하는지를 조사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발생하는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전체 총 섭취량 전망을 해본 부분인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량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신선식품 섭취량도 2030년 초반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신선식품의 어떤 생산 체계라든지 가공식품의 생산 체계에서 분명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섭취하게 되는 에너지 섭취량, 킬로칼로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단위가 100만 킬로칼로리입니다. 네, 1일 하루 동안 전 국민이 먹는 칼로리, 섭취하게 되는 칼로리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그래프를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식품의 절벽, 식품의 어떤 붕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와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인구 사회적인 변화의 특징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인 가구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고령화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고령자 독거노인 가구가 1인 가구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젊은 청년 1인 가구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청년 1인 가구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싫은, 안 하려고 마음먹은 젊은 1인 가구 세대들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독거노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 가구 비중이 고령화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미 2023년도에 35.5%가 1인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2천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0만 가구가 넘어서서 혼자 사는 가구는 700만 가구가 넘었다. 3분의 1이 넘었다라고 보고 있고 2050년이 됐을 때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호주,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2년과 42년, 2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급격하게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증가될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회적인 변화, 네 번째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인 변화는 고물가 시대가 되었다는 부분이 됩니다. 이 고물가라고 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2024년도에 특별히 더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이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고, 겨울 장마라든지 봄서리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그래서 품목을 바꿔가면서 대파와 그리고 사과 그리고 최근에는 배추까지 상당히 어떤 품목별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인구 사회적 변화는 아니고 환경적 변화라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물가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환경 변화가 사회적 변화로 연결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새로운 어떤 뉴 노멀로서 사회적인 어떤 변화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많은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장바구니 물가에 취약하신 가구들에서는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이것들 때문에 사실상 물가 관리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소득 분위별로 적자 가구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적자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전 분기에 대비했을 때 또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 1분위 계층입니다. 5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 계층은 2023년 4분기에 적자 가구가 55.8%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60.3%로 약 5%포인트 가까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비단 물가 때문만이 아니라 뒤에 설명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어떤 적자 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 생산물, 그리고 식품 산업, 식품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장애적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소득이 줄었을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먹거리, 식품, 식생활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줄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고, 핸드폰도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지만, 우리 식생활 하는 것은 뭐 10,000원을 쓸 수도 있고, 20,000원을 쓸 수도 있고, 30,000원을 쓸 수도 있고, 100,000원을 쓸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레인지를 두고 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구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줄이게 되고, 필수적인 것들을 줄이지 않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식생활이 가장 필수적인 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먹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식생활에 있어서의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과 농업에 있어서는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생산 현장과 농업 제조업, 식품 제조업 현장에도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인구 사회적 변화와 전망은 가치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경제학의 어떤 기본적 이론으로서 우리가 가진 소득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격 체계는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격 체계와 내가 벌어들인 수입,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소비하며 살지 결정에 대한 부분은 내가 나의 선호와 내가 느끼는 만족과 효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소비 생활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가치 소비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 식품에, 그리고 모든 소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내 소득과 가격과, 그리고 내 만족도의 체계, 만족도 시스템 세계 이외에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환경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지역산 농산물을 사 먹는 것, 아니면 착한 기업의 제품들을 사 먹는 것, 나쁜 기업의 제품들은 사지 않는 것. 그렇게 보이콧도 하고 바이콧도 하고, 보이콧의 반대말을 우리는 바이콧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는데, 이렇게 보이콧과 바이콧 등등의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가치관이 내 소비 생활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에서 19년 사이에는 미닝아웃,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소피커, 할 말은 한다라고 해서 사고 싶지 않은 것은 안 사고 하는 부분들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부분, 비거니즘은 윤리적 소비 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고기보다는 채소로 기반이 된 어떤 비건니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는 소비가 정치 활동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자신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고, 소비를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트렌드, 돈줄 내준다, 바이콧, 착한 기업한테는 혼줄이 아니고 돈줄을 내준다라는 어떤 타의 귀감이 된 업소의 물건을 팔아주자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기도 하였고, 그린 슈머나 ESG와 같이 친환경에 중심을 두고 식품을 구입한다라는 어떤 소비 트렌드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은 로코노미입니다. 가치 소비의 중요성이 지역, 로컬리티에 어떤 반영이 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먹는 트렌드, 디토 소비, 나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유명인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 선택의 폭을 좁히려고 하는 경향, 그리고 AI와 가치 소비 해서 효율적인 시간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소비자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AI 추천 서비스와 융합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구 사회적인 식품과 식품 제조업과 관련된 인구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2.2%,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2.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올해 3.2%, 내년에도 3.2%로 동일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1.6에서 2.2% 성장할 것으로 돼서 올해보다는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 0.7에서 0.8%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1.2에서 1.3%로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내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5% 성장률에서 내려와서 올해 4.9%, 4.8% 성장을 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4.5% 가까이로 떨어질 것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는 3.6%에서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년은 1%대 성장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각 국가별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의 어떤 식품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요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서 보이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점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이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데다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 그리고 식품 가공업 제조품의 어떤 수출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어떤 관세라든지 비관세 장벽의 어떤 강화로 인해서 수출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식품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실상 벌어들인 소득에서 저희가 소위 삼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삼고는 최근 들어 삼고는 환율과 이자율과 물가 이 세 가지가 높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자 지출을 빼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남게 되기 때문에 소득에서 이자 비용을 제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남는데 그 돈 가지고 물가가 높으면 살 수 있는 물건의 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높아지면 물가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은 수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유가라든지 국제 곡물이라든지 수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에 영향 주고 우리나라 국내 생산여력이 떨어지면 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다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것들인데 세 가지 높은 것을 삼고라고 하고 이 상태가 되면 소비자들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소비 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자 비용 빼고 나서 물가로 나누면 실질적인 구매력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구매력은 이 삼고에 의해서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농업 그리고 식품 제조업에서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이미 2024년에는 상당히 많이 위축된 해라고 보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요소인 물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24년도에 물가 상승률 2.4%, 올해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가 높았던 시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이 되었고 평균적으로 냈을 때 2.4%로 물가가 관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 미만으로 떨어지면 물가가 관리되면 그래도 물가 관리가 되었다. 보통 그렇게 보는데 2.4%이기 때문에 물가는 관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2025년에 2.0% 올라갈 것으로 전망해서 올해보다도 더 안정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내년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한국, 유로존 그리고 일본이 거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2%대로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총 지수는 114.69를 기록했고 가공식품은 120, 외식은 121.86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가 100입니다. 2020년도가 기준이 되는 해여서 100이라고 보았을 때 2024년이 전체적인 총 지수는 114.69가 됐기 때문에 4년 만에 15%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이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20%가 올랐고 외식 같은 경우에는 22%가 올랐다. 그래서 4년 동안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주로 이러한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것은 2021년 마지막 연말부터 시작해서 2021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말부터 시작해서 2023년 초까지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 2020년, 21년 말부터 23년, 22년 말까지 거의 1년 한 3, 4개월 정도 동안에 급격하게 증가했고 최근에는 이것이 거의 수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이 외식에 대한 부분이 올해 들어서는 또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외식업소에 방문을 해보면 사업주들께서는 올해 외식이 손님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식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많이 감소했을 거다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감소하더라도 전체 시장의 규모는 감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비싸게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2024년 들어서 외식 물가는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공식품도 2024년 10월에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최근 몇 개월 하반기에는 가공식품 물가도 조금 올라간 것을 좀 예민하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최근 2024년 말까지는 이슈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고 중 하나를 차지하는 환율, 물가 이자율 중에서 환율입니다. 최근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였고 이것이 미국 대선이 있었던 11월 초에 1,300원 중반에서 움직이던 것이 1,400원. 실제 10월 초에 1,3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10월 초에 1,300원까지 내려갔었던 환율이 지금 불과 한 달 사이에 1,400원으로 100원 가까이 올라가게 됐고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의 영향이라고 보이고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보여주는 인덱스다,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업과 수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달러 표시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000원이었다고 했을 때 10,000원에 팔던 건 10불이었는데요. 만약에 환율이 2,000원으로 2배 올라갔다. 그러면 달러 표시 가격은 5불이 됩니다. 10불에서 5불로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파네 하면서 많이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에 분명히 상승 기회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를 해야 되는 식품 제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국제 곡물이라든지 전부 다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곡물, 콘, 소이빈, 위트, 이 밀이나 옥수수나 대두 이런 것들을 수입해야 되는 식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원재료 구매 비용에 부담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도 바꾸고 있어서 환율 불확실성은 이자율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환율 불확실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올 연말에 많은 은행들에서 환율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은행들에서 내놓은 이 환율 전망인데 4분기에 1,330원, 내년 1분기 1,310원, 내년 2분기 1,3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준과 100원의 차이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거의
한 50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런 50원 정도 올라간 걸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새롭게 구성한 것입니다. 2024년 4분기에 1350에서 60원 사이, 그리고 1분기, 내년 1분기에 1330, 40원, 내년 2분기에 1330원 정도, 3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전망을 수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와 더불어서 중동 리스크라든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슈라든지 대내적 여건에 따라서 달러 환율 변동성은, 불확실성은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도 식품 제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조업에서 최근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아주 큰 대기업들에서도 이자 내고 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없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금리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최근에 한번 이 기준금리를 낮추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4.75% 두 차례 낮췄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는 그보다 더 일찍 금리를 낮췄고, 일본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던 것을 오히려 플러스 금리로 바꾼 부분은 조금 대조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반응을 하여서 지난 10월에, 지난 9월에 이자를 한번 낮추어서 3.25%까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특히 식품 제조업에는 소상공인이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융비용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환율, 이자율, 물가, 이 모든 것들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래서 수요가 감소되고 그것은 식품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식품 제조업은 이러한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환율의 불확실성, 금리의 어떤 높은 금리 수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노믹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제 부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왔을 때 농업통상정책, 그리고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 미국의 농업법,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이러한 연구들이 대선을 전후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 분석을 해서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FTA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농축산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수입선의 변동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더 높이는 쪽으로 관세 장벽을 쌓을 수도 있고, 비관세 장벽으로 통관의 이슈들, 이런 우리나라 통관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통관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농업과 식품 제조업에서 수출을 위해서는, 통상과 관련해서는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식품 제조업에서도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식품 제조업이 무너지면 결국 국내 농산물의 수요가 빠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농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